이제는 약간 미국 주식의 어떤 PER이나 이제 국내 주식도 그렇지만 싸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급 밸류에이션이기도 하고 다 신고가 경신했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비싸니까 빠지냐?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 버블의 초입인 것 같아요. 버블의 초입에서는요 투자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2022년 11월 이후로 올 상반기까지 1차 사이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1차 사이클은 빅테크들의 사이클이었어요. 2차 랠리가 저는 이제 그 9월에 짧은 조정을 거치고 2차 랠리가 저는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2차 랠리는 기존의 빅테크가 계속해서 주도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I 캐펙스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견조하다 그러면 빅테크에 지금이라도 따라붙는 게 맞죠. 근데 2차 사이클이 약간 그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이 돼서 약간 중소형주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새로운 제2의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발굴하는 게 집중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하윤입니다. AI 시대가 등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망이 어떨지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IT의 신 이형수 대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IT의 신 이형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AI 텐베거 투자 책 3권 썼습니다. 작가이기도 합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네네. 역사적 신고가를 네네. 지금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반도체가 네. 그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반도체에 궁금하기 때문에 네네. 오늘 우리 반도체의 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HBM이나 또 DDR5의 수요가 폭발을 하는 게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하반기에도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주가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황으로 보면 이게 이제 반도체 투자를 할 때 보면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완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면 이게 그냥 기초 원자재에 가깝거든요. 사실 원유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선행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업황이 좋아지는 걸 보고 투자하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업황이 좋아지기 전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계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사이클 산업이 사계절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사람이 시장을 보통 사계절론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가 보통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반도체라는 게 한 올림픽 주기, 4년 주기로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사계절로 움직이는데 보통 상승 사이클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봄, 여름, 가을 이 상승 사이클은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하락 사이클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지속이 돼요. 그래서 뭐 어쨌든 반도체를 투자하면 절반의 기간은 좋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제일 고수들은 겨울에 투자하면 되고 가을에 팔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걸 못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실적하고 그 유동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곱하기 멀티플. 멀티플은 결국 유동성에서 나오는 건데 보통 봄이라는 계절은 실적은 엉망이에요. 기업들이 막 그 반도체 특히나 소부장 기업들 보면 숫자 안 나올 때 엉망이거든요. 막 적자 뭐 매출 100억에 뭐 영업 적자 뭐 80억 이래 나와요.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고수들은 이제 그럴 때 투자를 하죠. 근데 계속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요. 그럼 왜 오르지? 이게 실적이 엉망인데.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그게 봄이에요.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봄이 제일 화끈해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다가 쫙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실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이래서 봄에 그렇게 올랐구나. 이게 보통 이제 봄이라는 시즌을 보면 반도체로 2023년 상반기가 봄이었어요. 사계절로 보면. 근데 이제 그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그 성장 폭은, 그러니까 상승 폭은 완만해져요. 근데 막 숫자가 나오죠. 그게 이제 여름이고요. 가을이 되면 퍼포먼스가 엄청나요. 요즘에 뭐 한미 반도체 보면 실적 엄청나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해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유동성이 빠져요. 그래서 보통 고수들은 가을을 놓고 가을을 딱 반으로 쪼개요. 그래서 가을의 상반월은 굉장히 좋은 시즌이고 유동성도 덜 빠지고 실적도 잘 나오고 근데 하반월까지 끌고 가면 이제 물립니다. 그래서 아니 이 실적이 나오는데 왜 주가가 빠지지? 이거는 시장이 잘못됐어. 막 이제 가지고 가다가 이제 겨울이 와요. 실적이 막 빠져요. 유동성도 빠지죠. 그러면 이제 막 욕을 하면서 파세요. 내가 반도체 다시는 안 쳐다본다. 저 이영수 저놈 때문에 샀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그때 이제 고수들이 사죠. 바닥에서 쫙 모읍니다.
그러면 지금은 네. 가을인가요? 그리고 하반기는 그러면은 네. 어디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네. 이게 사계절론이 안 맞아요, 요즘에. 어, 아니, 실컷 설명해놓고 왜 그런 소리 하냐라고 네. 말씀하시면 참 미안한데요. 사계절론이 잘 맞았던 거는 메모리라는 반도체가 범용이에요, 범용. 우리 아나운서님 옷 사러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95, 100 딱 쌓여 있으면 딱 맞죠? 네. 그게 범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미리 재고를 쟁여놓고 많이 팔리면 이제 재고를 가지고 팔고, 갑자기 재고가 없는데 막 수요가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공급 부족이 나니까 가격이 급등하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범용이다 보니까 재고나 이 가격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원래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계절론이 대충 다 맞았어요. 근데 이제는 왜 안 맞냐면 AI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반도체 수요처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아이템이 중요한데요. 이제 B2B 쪽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용 칩. 그게 이제 메모리 D램 기준으로 보면 한 40% 정도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제 한때 스마트폰 잘 나갔잖아요. 뭐 연간 15억 대씩 팔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한 40%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줄었죠. 이제 산업이 이제 피크아웃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이 한 30% 초반대. 그리고 이제 PC가 이제 한 10에서 15% 정도. 근데 요 세 가지 아이템을 놓고 보면 서버를 투자하는 건 기업이죠. 아나운서님 혹시 서버 사보셨어요? 저는 안 안 사봤어요. 사죠. 저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그건 기업들이 사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사는 거기 때문에 서버는 기업들, B2B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B2C예요. 그래서 B2B는 약간 인프라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투자가 약간 안정적이에요.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조금 줄긴 하는데 덜 줄어요. 근데 내구 소비재는 어때요? 경기가 안 좋으면 이건 더 쓰자. 1년 더 쓰지 뭐. PC도 그렇잖아요. 근데 막 경기가 좋고 막 인센티브 많이 나오고 보너스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막 사죠. 바꿔야지. 아이폰 네, 17로 바꾸자. 맞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내구 소비재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근데 그동안에는 약간 그 내구 소비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사계절론의 사이클이 맞아 떨어졌는데 AI 혁명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반도체 수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HBM, 그렇죠? AI 그 서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계절성은 약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약간 그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2022년 11월에 챗 GPT가 나오고 나서 AI 혁명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AI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는 약간 그 2023년, 4년, 5년 올해를 보면 약간 상반기 좋았다가 하반기가 약간 슬로우한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사계절에서 약간 이제 그 열대 우림 기후처럼 네, 건기 우기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까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관세 쇼크로 인해서 4월에 바닥을 찍고 상반기 6월까지 급등했잖아요. 테크가. 그런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이제 슬로우한데 뭐 최근에 또 급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상반기가 더 좋고 하반기가 좀 슬로우한 그런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네. AI 하면 엔비디아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뭐 여전히 AI 시장의 중심으로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실적 마진이 조금 둔화되고 있고 또 공급망도 제약이 있고 전력 인프라의 한계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는 조금 지고 앞으로는 또 다른 기업이 치고 올라올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표님께서는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거의 AI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는 최고의 랠리를 보였죠.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AI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시총이 4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엄청나게 많이 기울기가 이제 막 가파르게 오르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향후 2년 동안은 우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간 기대 수익률이 이제 높으신 투자자분들은 약간 이제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은 AI의 인프라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어떤 랠리를 주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의 서버 이쪽을 이제 투자하는 쪽인데 대표적인 이제 그 삼각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엔비디아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TSMC 그리고 이제 HBM의 공급 우위를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 세 개 회사가 거의 AI 혁명 이후로 엄청나게 이제 랠리를 보였고요. 근데 이제 계속 갈 수 있어요. 향후 2년 동안 더 오를 수 있는데 이제는 약간 성장률이 가파른 쪽은 이제 그런 기존 주도주들보다는 이제 새로 부상하는 주도주들이 좀 올라올 수 있는데 올해 대표적으로 이제 스타 기업이 팔란티어였죠. 팔란티어.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GE 버노바 같은 회사들, 뭐 뉴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들이 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향후에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나 아니면 뭐 어떤 AI 네트워크 쪽이나 그런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AI 혁명이라고 하는 사이클은 보통 10년 주기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뭐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까지 그때 인터넷 혁명, 닷컴 부분이 일어났던 인터넷 네. 혁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이 나왔을 때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10년 정도가 이제 되면 이게 완성이 돼요. 테크 문명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그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게 사이클의 정점이 한 중간을 넘어서면 피크 아웃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 하는 건데 선반영되니까. 맞습니다. 미리 다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타임 스케줄로 보면 10년 혁명 사이클이라 그러면 보통 5년까지는 올라가요. 예전에 그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 같은 경우도 보면 2009년부터 그 막 이제 갤럭시 나오고 아이폰 막 팔리고 하면서 막 그때 터치 스크린 패널 관련 업체, 뭐 카메라 모듈, 뭐 케이스 업체들 막 오르다가 2014년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게 딱 5년이거든요. 그래서 AI 혁명도 그러면 2022년 11월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5년이라는 스케줄을 보면 이제 절반이 넘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딱 지금이 투자 사이클로 보면 거의 변곡점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성장은 하겠지만 그 성장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이다. 아니면 폭이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약간 되는 건가요? 그거 같아요. 이제 그 우리가 잔을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쫙 세워놓으면 제일 위에 그 술을 붓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꽉 가득 차고 내려오면서 다 채워지잖아요. 네. 처음에는 큰 거부터 채워요.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이런 빅테크들 다 채우고 나서 이제 근데 여기 막 넘치잖아요, 밸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수 효과가 이제 또 팔란티어, 나중엔 진짜 작은 회사들까지 다 낙수 효과가 벌어지는데, 근데 원래 통상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뭐 낙수 효과가 있긴 한데, AI 혁명이라는 이 특징 자체가 예전처럼 어떤 특정 영역에서 그냥 뭐 그 인터넷이라는 특정 네트워크 영역, 그리고 모바일이라는 디바이스 영역, 이게 아니라 AI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퍼져요. 그래서 농업에도 들어가죠, 기계 산업에도 들어가죠, 건축에도 AI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AI라는 건 사실 거의 인프라처럼,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들어가는 인프라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큰 기업들이 이게 가득 찰 정도로 이게 그릇이 너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계속 부어도 얘가 다 안 차.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비유를 한다면. 그러면 여전히 네. 성장성이 예.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시총 2조 달러 돌파했을 때, 네. 1조 달러 돌파했을 때, 아이, 목에 찼지. 그런데 결국 2조 달러, 3조 달러, 맞아요. 결국 4조 달러 넘어섰죠. 신고가를 계속해 맞습니다. 경신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인지 브로드컴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 실적이 뭐 전년 대비 63%나 급증하면서 52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를 통해서 이 수치는 업계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또 그럼 저희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포인트로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요즘에 그 빅테크 기업들은 그 사실 지난 분기에 얼마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쇼크 나면 안 되죠. 근데 대부분 컨센보다는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한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크게 주가에는 영향을 안 주고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내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 엔비디아는 사실 그 발표 이후로 별로 지지부진했고 브로드컴이 겁나게 좋았잖아요. 네. 여기서 그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했는데 AI 쪽의 매출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너무 좋았어요. 오라클도 원래 그 RPO라고 하는 향후 그 잔존 계약 가치가 그게 이제 수주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너무 좋았는데 그게 뭐냐면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너무 놀라울 정도로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그럼 왜 좋았냐? 결국 오픈 AI 덕분이었어요. 실적 발표에서 원래 내년에 어떤 AI 쪽 매출 컨센이 한 300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됐어요. 시장 컨센이. 근데 실제로는 한 400억 달러 나올 것 같죠. 그럼 100억 달러가 어디서 나왔지? 아, 새로운 고객 하나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오픈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인가 오픈 AI하고 100억 달러 정도의 그 계약 이야기 나왔죠. 그러니까 오픈 AI 같은 이런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이제 브로드컴 쪽에 주문형 반도체를 이제 의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봐서 저희는 이제 강력한 실적과 함께 향후 AI 인프라 수요 확대에 대해서 이제 딱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투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빅테크들이 AI 서버에서 제일 중요한 수요 거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 뭐 CSP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조사 기관도 되게 많고 대충 수요를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죠. 빅테크들은
회사가 갑자기 의사결정을 해서 원래는 1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150억 달러. 그런 식으로 계속 상향 조정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경기가 확 식으면 원래 우리 1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50억 달러만 투자해야 될 것 같아.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 빅테크들의 이제 향후 투자 전망, 그리고 보통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 캐펙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동향을 통해서 이제 그 향후 수요를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면 AI 캐펙스에 대해서 지금 거의 50%씩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톤들을 따라간다 그러면 실적 발표 때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AI 캐펙스라는 건 사실 또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네. 갑자기 또 투자를 막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메타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는 한 600억 달러 정도 투자하기로 했는데 지금 거의 뭐 650억 달러, 700억 달러까지 늘렸거든요. 그만큼 지금 AI 쪽에 수요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 5년, 뭐 7년 전에는 그 사이클의 피크아웃 때 보면 그때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때 보면 막 원래는 300억 달러, 400억 달러 투자하려고 했다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실제로 50억 달러 투자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캐펙스 컷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근데 사실 빅테크들의 캐펙스라는 거는 굉장히 가변성이 커요. 그래서 실적 발표에서 경영진의 어떤 그 톤, 투자 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투자 톤이나 네. 그리고 회사의 가이던스 그리고 캐펙스 이런 부분을 네. 좀 참고하면은 투자하기에 그렇죠. 좋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초두에 정답을 알려드렸어요. 올 연말이랑 내년 상반기까지 겁나 좋다. 그 이야기는 네. 내년까지는 빅테크들의 AI 캐펙스가 좋다. 그런데 내후년은 모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AI 이야기를 계속해 하고 있는데 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쟁도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미국은 칩스법으로 자국 반도체를 지원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인텔 지분도 10% 확보를 했다라는 뉴스를 봤거든요. 이런 미국의 정책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엄청나게 변화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지정학적인 변수거든요. 저도 이제 반도체를 한 20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하면서 10년 정도 분석했고 이제 여의도 나와서 투잡께서 한 10년 정도 분석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반도체 분석이 어려울 때가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네. 딱 그냥 그 반도체 가격, 스팟 가격하고 이제 고정거래 가격 요것만 트래킹하면 대충 됐어요. 그래서 사실 편했거든요. 근데 이게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되면서 반도체라는 게 사실 이 지정학 패권 전쟁의 어떤 보면 무기가 됐고요. 뭔가 정치적으로 계속 네, 너무 정치적인 운영되는. 변수가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반도체가 AI의 어떤 핵심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AI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컴퓨팅 파워에서 반도체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AI도 알아야 돼요, 지정학도 알아야 돼요, 매크로도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보거나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일이 다 이제 분석해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한국에는 이게 네. 기회일까요? 이러한 뭐 인텔의 지분을 확보하고 네. 칩스법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네. 기회일지 아니면 위기가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세상이라는 게 사실 흑과 백이 있으면 참 편하잖아요, 그죠? 네. 보면 보통 이제 그 댓글창에 보면 화가 많으시잖아요. 세상을 흑과 백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식이 조금만 더 쌓이면 세상이 굉장히 모호해요. 예.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갑자기 철학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한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자기들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반도체 굴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예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뭐 TSMC나 삼성 파운드리한테 들어오라고 저렇게 압박을 주고 으름장을 놓고 하냐면, 미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반도체라는 게 글로벌 분업화되어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장비를 잘하는 거는 유럽, 일본, 그리고 소재를 잘하는 거는 일본, 설계를 잘하는 건 미국, 파운드리 잘하는 건 대만, 메모리 잘하는 건 대한민국. 자, 특정 한 국가가 기술을 딱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AI 혁명을 기점으로 자기네들이 다 잘하고 싶어요. 다 가져오고 싶어요. 그래서 반도체 제조라는 부분은 미국이 이미 80년대에 아웃소싱 하면서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자, 아시아로 보내서 그냥 이제 저렴한 인건비 가지고 이제 제조하면 된다. 그리고 반도체 굉장히 오염 산업이에요. 거기서 막 그
유독한 물질들이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요즘에는 굉장히 깔끔하게 정화해서 나오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도 미국이란 선진국에서 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샘이나 마이클 같은 아저씨들이 막 덩치 큰데 방진복 입고 이렇게 일하라 그러면 싫어하죠.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제조는 미국이 거의 몇십 년 동안 던져놨던 거예요. 예, 포기했던 거죠. 근데 AI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반도체 제조가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이제 당근은 칩스법이죠. 보조금 줄게. 미국에다 깔아. 채찍은 아니면 관세 때린다. 자, 이게 채찍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팹들을 또 압박을 하죠. 아, 거기 첨단 장비 못 들어가. 그럼 이제 우리한테 안 좋은 거죠. 그럼 트럼프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에 테슬라 쪽에 22조 8천억짜리 패키지 딜을 가져왔죠. 그리고 애플이 거의 삼성 파운드리하고 거래를 끊었다가 최근에 시모스 이미지 센서를 삼성의 오스틴 팹에다가 맡겼죠. 자, 그런 거는 미국이 TSMC, 대만이라는 그 국가를 어떻게 보면 견제하지 않았다 그러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왜냐면 페미니스트 업체들,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업체들 입장에서 그냥 TSMC한테 맡기는 게 편하죠.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저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대만 쪽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중국이 호시탐탐 대만을 흡수합병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미국의 안보, 반도체 안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 답변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삼성 파운드리를 키워주려는 니즈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되는 거죠.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네. 중국에 대한 경쟁을 오히려 우리가 갖고 오는 걸로 활용을 하면은 조금 맞습니다. 더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는 이번에는 HBM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루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루빈에는 12단 HBM4가 탑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렇게 3사가 경쟁을 벌일 예정이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회사가 가장 유리할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HBM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그 AI 혁명이 시작되면서 나온 빅히트를 친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원래 범용이거든요. 우리가 뭐 DDR5, LPDDR5, GDDR7 뭐 이런 것들은 다 범용입니다. 범용. 원래는 그 낸드 플래시도 범용이죠. 메모리라는 건 원래 범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고 사이클하고 투자 사이클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HBM은 되게 특이한 게요. 맞춤형이에요. 네. 그래서 뭐 105, 100 사이즈 딱 가서 딱 가면 이제 내가 사면 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주문을 해야 돼요. 누가 주문을 하냐면 엔비디아 같은 업체가 주문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그 AI 가속기 조만간 나올 제품이 루빈이라는 GPU죠. 그러니까 루빈에 맞는 HBM을 딱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문하면 어떻게 돼요? 약간 주문한 가격과 물량대로 중장기적으로 사가야겠죠. 근데 범용이라는 메모리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객들하고 공급사가 보통은 짧으면 한 달, 늦으면 한 분기에 보통 가격 내고를 해요. 그래서 고정 거래 가격이라는 걸 공시를 하죠. 이제 이렇게 알려지죠.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뭐 지난달에 비해서 뭐 이번 달에 뭐 20%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변동이 생기죠. 근데 HBM은 연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파운드리 비즈니스하고 되게 비슷해요. 파운드리 비즈니스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고 변동성이 적죠. 그러니까 HBM을 지금 어떻게 뭐 경제 우위를 보이고 있는 SK하이닉스 이익이 그렇게 잘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SK하이닉스가 HBM을 거의 선점을 해서 납품하니까 하이닉스는 이익이 엄청나게 좋죠. 뭐 마진율이 4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HBM 마진율은 60%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와. 범용 메모리라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마진율이 20, 30%밖에 안 나오죠.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AI 혁명 이후로 HBM은 SK하이닉스가 독점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그 블랙웰이라는 그 GPU에는 85에서 90%가 HBM은 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게 이제 두 개 업체가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이게 이제 시장이 혼탁해질 거다. 공급 과잉이 될 거다. 그게 최근 골드만삭스 보고서의 논리였고요. 네. 작년에는 똑같은 논리로 모건 스탠리가 HBM 겨울이 온다. 공급 과잉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올해 어떻게 됐어요? 모건 스탠리가 반성문 썼죠. 예. 내년에 아마 골드만삭스가 반성문 써야 될 겁니다. 아우,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주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죠. 골드만삭스의 논리는 수요는 겁나게 좋아지는데 공급이 더 많아진다 이거였거든요. 논리가.
왜냐면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보는 쪽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면 공급이 더 겁나게 늘는다라는 거는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막 갑자기 수율이 좋아져서 막 공급을 밀어낼 거야. 그러면 하이닉스가 받던 프리미엄이 깎일 거다라는 게 논리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HBM4 만들어 보니까 겁나게 어려운 거죠. 따라올 수가 없다. 네, 그게 아.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컸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마이크론이 HBM4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톤다운을 하고 있죠. 실제로. 네. 근데 삼성이 요즘 달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퀄 테스트도 항상 통과된다라는 이런 찌라시들도 많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납품은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적게 납품하면 20%, 많게 하면 40%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정도는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급의 상당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할 것 같고, 마이크론은 아마 지금 기술적인 이슈 있는데 이게 좀 어렵긴 한데, 베이스 다이라는 그 기술 스펙이 원래 당초보다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지금 기술로는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 공급이 좀 지연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쇼티지가 나죠.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는 쪽에서는 어, 눈탱이 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근데 사실 주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SK 하이닉스는 네. 뭔가 이걸 점유율을 뺏기게 될 입장이고 네. 삼성은 오히려 새로운 걸 시작해서 네.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주가적인 상황에서는 후자 쪽이 조금 더 투자를 하기에 좋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반도체라는 게 이게 기술 격차가 되게 중요한 게요. 처음에 들어가는 애들이 정말 높은 마진을 누려요. 그러니까 여기 엔비디아의 루빈이라든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처음에 납품할 때는 이게 기술이 선도체가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마진을 뭐 60%씩 줘요. 근데 그 뒤로 2원화, 3원화에서 들어온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 마진을 깎아야겠죠. 그래야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프리미엄은 다 누리고, 그러면 이제 뒤에 들어오는 애들은 심지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HBM4에서 거의 이익을 못 남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라는 거는 대규모 장치 산업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번 턴에서 돈을 못 벌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빚내서 투자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선도체는 자기가 선단 공정을 해서 겁나게 돈을 벌어서 이거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TSMC의 선단 공정, 파운드리 쪽의 선단 공정을 못 따라간 이유가 그런 거예요. TSMC는 계속해서 마진을 엄청나게 내고 그 마진을 기반으로 재투자를 해서 기술 초격차를 이어가는 거고, 하이닉스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AI 버블론에 대해서도 네.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 상황상 너무 좋은 네. 상황이긴 하지만 이럴 때 네.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AI 버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AI는 버블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으로 설명이 되는 영역이었는데요. AI 관련주들이. 이제는 약간 미국 주식의 어떤 PER이나 이제 국내 주식도 그렇지만 싸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역대급 밸류에이션이기도 하고 다 신고가 경신했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비싸니까 빠지냐?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 버블의 초입인 것 같아요. 버블의 초입에서는요, 투자를 굉장히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버블이 마지막은 좋은 경우가 없죠. 나중에 뭐 버블이 터지면 무너지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요, 버블이 안 올라탄 게 더 최악인 겁니다. 예, 버블이 있는데 시작조차 안 한, 저거 터질 거니까. 근데 터지려면 몇 년 걸리는데, 예, 그 사이에 여기에 편승한 사람하고 저건 언젠간 터질 거야 라고 해서 외면한 사람하고의 격차는 겁나게 벌어져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겪었죠. 코로나19 때. 네. 그렇죠. 그때 주식을 했던 사람하고 저거 지금 경제가 셧다운인데 무슨 주식이 저렇게 올라, 말도 안 돼 라고 했던 사람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격차가 벌어졌죠. 엄청나게 벌어졌죠. 그게 이제 버블에 올라타는 거고 그냥 외면한 거고 차이가 나는 건데, AI 버블은요, 저는 역대급 버블이 일어날 것 같아요. AI라는 영역은 실체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AI라는 영역 자체가 그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역이 없어요. 어디에든 적용될 수 있는 게 AI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큰 버블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큰 테크 혁명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80년대 부동산 투자할 거냐 말 거냐 하고 마찬가지의 결과,
나타날 거다. 지금 AI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80년대,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들 보면 50대, 60대 분들이 자산 격차가 어디서 났죠? 80년대 부동산에서 예, 삼적 호황일 때 대한민국이 급성장할 때 부동산 투자를 특히나 서울에 하신 분하고 나머지 부동산 투자 아예 안 하신 분들은 자산이 없었을 거고 지방에 했냐 서울에 했냐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핵심 지역에 투자하는 게 지금은 AI 투자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AI 버블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이제 버블의 초입이니까 예. 이 비눗방울이 엄청 커질 때를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AI가 영역이 없다고 하시긴 했지만 네. 어떤 섹터 그리고 반도체라고 하면 반도체도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그 고르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는 어디까지 이렇게 좁혀서 보시는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AI라는 그 어떻게 보면 2022년 11월 이후로 올 상반기까지 1차 사이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1차 사이클은 빅테크들의 사이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하는 그 M7이라는 기업이 S&P 500에서 역대급으로 비중이 높아졌고요. 그만큼 지금 뭐 시총이 뭐 2조 달러 돌파하는 게 대단한 거였는데 지금 뭐 4조 달러 돌파했으니까. 그리고 엔비디아가 10배가 올랐고요. 네. 그런데 그게 비싸다고 볼 수 있냐? 아직까지 비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향후 12개월 포워드 PR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그만큼 실적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2차 랠리가 저는 이제 그 9월에 짧은 조정을 거치고 2차 랠리가 저는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2차 랠리는 기존의 빅테크가 계속해서 주도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I 캐펙스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견조하다 그러면 빅테크에 지금이라도 따라붙는 게 맞죠. 근데 2차 사이클이 약간 그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이 돼서 약간 중소형주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새로운 제2의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발굴하는 게 집중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무려 23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AI6 반도체 칩을 2나노 공정으로 제작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좀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상반기만 해도 삼성 파우더리 그러면 다 댓글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저거 빨리 접어야 된다. 빨리 뭐 저기 분사해서 저기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실제로 그런 게 상태였어요. 분기당 적자가 2조 5천억씩 났거든요. 그러면 4개 분기 지나면 10조 적자잖아요. 메모리에서 겁나게 벌어봐야 그냥 여기서 돈 다 까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면 접는 게 맞죠. 사실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테슬라의 큰 규모의 딜을 따왔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변수가 호재로 작용했던 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정도 큰 규모의 딜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애플 그 뒤로 확보했죠. 그리고 아마 빅테크들의 자체 설계칩 ASIC도 아마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 삼성전자 주가에도 긍정적이죠.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의 어떤 그 변동폭보다는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관련된 밸류 체인,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하나의 투자 포인트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쪽도 좋아지고 있죠.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를 제치고 메모리 쪽에서 이제 1등 업체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의 그 어떻게 보면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포지션을 보면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롱숏 포지션을 되게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롱을 잡으면 삼성 숏을 잡고 이제 그 반대로 포지션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 둘 다 올라가는 같이 네, 닿는다. 그래서 롱숏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그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었고, 근데 이제 가뜩이나 이제 한국 반도체 경쟁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수급이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 이유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포모가 온 겁니다. 아, 외국인도 뽀뽀가 와요? 포모가 와요. 왜냐하면 한국 비중을 많이 못 채웠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한국은 허군날 이게 거버넌스 안 되는 시장이고 뭐 반도체 메모리라고 해봐야 저기 뭐 변동성 크고 하니까 멀티플을 많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 비중에서 보면 한국 비중이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었어요. 상반기에 보면. 근데 갑자기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국 거버넌스 바꾼다 그러니까 갑자기 디레이팅 돼야 되는 요인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 10년 전에 PBR 0.9에서 1.5배까지 올라가면서 막 시장이 엄청 좋아지는 걸 봤잖아요. 밸류업. 예, 그걸 못 먹었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한 번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이 또 한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투자 비중을 갑자기 언더웨이트에서 오버웨이트로 해야겠죠. 근데 갑자기 채우려면 뭘 채워야겠어요? 한국에서 반도체죠. 우리나라 지금 수출 비중의 30%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 먼저 채우는 거고. 그리고 뭐 일단 먼저 채우면 실적 나오는 것부터 채우잖아요. 비싸고 하네. 그러니까 지금 숫자 나오는 게 반도체가 제일 확실하니까 일단 거기 먼저 수급이 집중된 거고, 실제로 9월 달에 외국인들이 그 지난주까지 기준으로 보면 4조 6천억 원을 담았거든요. 4조 6천억 중에서 반도체 포함한 테크 비중이 4.2조. 대부분 그쪽을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비중을 채우고 있는 거고, 그 국내 기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비중을 그렇게 높게 안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조방은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 청산하고 빨리 지금 반도체 쪽을 담으니까 이게 막 웬만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다 차트가 이렇게 솟아있죠.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못 채웠어요. 비중을 더 채워야 돼요. 일단 한국 시장 자체도 매력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도 변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테슬라에 이어서 사실 애플의 이미지 센서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 소니가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왜 삼성이 여기에 진출을 하게 된 건지 그 이유도 궁금하네요. 지난 7년 동안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독점적으로 썼어요, 애플이. 그래서 소니가 잘 만들죠. 근데 이제 삼성도 쓸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사건은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100에서 15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캐파를 50%더 증설해 줘야 되잖아요. 네. 안 해요. 우리는 딱 장인 정신으로. 그렇죠. 요것만 그러니까 하겠다. 예전에 네. 일본이 그때 이제 버블 때 80년대 그 90년대 버블 때 경기 좋다고 막 투자했다가 망한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 보수적으로 했던 회사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르신들이 머리 허연 이제 이사회 가시면 할아버지들 앉아서 이거 50% 수요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투자를 하는 게 맞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객사들은 짜증이 나죠. 그래서 쇼티지가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을 200만 대 팔 수 있는데 뭐 100만 대밖에 못 팔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처를 다변화해야겠구나. 근데 거래처를 다변화하려고 하니까 지금 대안이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는 또 스마트폰에서 경쟁이고, 그죠? 막 이런 게 깨름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다변화를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할 거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속도가 안 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도가 났죠.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국 기업들한테 국내 투자 늘리라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참 되게 재밌는데, 트럼프 1기 때 그 똑같이 했어요, 트럼프와. 그래서 막 미국 내 투자하고 뭐 중국 투자 좀 하지 말고 그랬는데, 애플이 그때는 대충 개겼거든요. 개겼어요. 네. 그래서 적당히 개기고 이제 넘어갔어요. 트럼프한테 좋은 말 해주고 네. 중국 시진핑한테도 좋은 말 해주고 해서 적당히 잘 했고, 뭐 로비도 적당히 해서 잘 했어요. 근데 이제 팀 쿡이 착각한 게, 내가 1기 트럼프 정부 때 잘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2기 때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1기 트럼프와 2기 트럼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1기 트럼프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 장악을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내각에 있는 뭐 틸러슨이라든지 뭐 그 어르신들이라고 하죠. 공화당 전통 그 어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약간 장로회 같은 그런 분들이 트럼프를 충분히 견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는 갑자기 뭐 SNS에서 우스꽝스럽게 해서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약간 좀 그 인정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리고 공화당 주류를 장악하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민주당이 또 야당에서 또 좌석도 꽤 많았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트럼프가 막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면 그때는 대충 적당히 뭉개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애플이 2기 행정부도 그럴 줄 알고 딱 했는데, 트럼프가 이번 그 대선을 딱 기점으로 해서 공화당 주류를 완전히 장악했고, 내각에서는 자기네들 충성파,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트럼프 시키는 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 장관으로 심었고요. 중요한 게 의회를 장악했죠. 하원 상원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레드 웨이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권력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1기 때하고 똑같이 중국에서 투자 빼고 미국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개개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팀 쿡이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막 손 떨면서 나와가지고 저 $1,000억 추가 투자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래 $5,000억 트럼프 임기 내에 하기로 했는데 $6,000억 늘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팀 쿡이 거의 사색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 내에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제조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투자를 해요? 근데 미국 내에서 제조 기반 구축하고 있는 데가 삼성, 테일러 팹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쪽에 어쨌든 트럼프한테 보여줘야 되고 네. 그리고 기왕 원래 쓰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지정학적인 반사이익을 본 거죠, 삼성은. 반사이익이라고 해도 지금 네. 삼성전자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삼성의 파운드리의 고질적인 문제는 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풋 대비해서 양품의 비율이 중요한 건데 수율을 못 잡으면 말짱황입니다. 그러니까 밀어주려고 해도 수율 못 잡으면 안 되죠. 인텔도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주려고 했는데 결국 기술이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주변 여건은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삼성에게 달렸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삼성이 그래도 변화를 하려고 내부적으로도 하는 게 일본의 히타치의 가전 사업을 인수할 것이다 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 사실 작년부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이나 AI 관련한 다양한 기업에 M&A를 하고 있는데요. 이 M&A를 하는 삼성의 큰 그림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AI 혁명이라는 게 결국 지금은 그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LLM 개발 경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챗 GPT니 구글 제미나이니 자, 그 성능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스케일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서버에다가 엔비디아 칩 최대한 많이 넣어놓고 병렬 연결해서 이걸 이제 컴퓨팅 파워라고 하죠. 이제 컴퓨팅 파워 높여주고 양질의 빅데이터 넣어주면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져요. 언제까지 좋아지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AI 군비 경쟁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AI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걔가 대장을 먹겠죠. 자, 그때까지는 AI 군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언제 정점이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을 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일종의 인프라 사이클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이번 AI 혁명은 그 LLM 그리고 이제 LLM은 언어 모델인데 이제 AI가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오감을 배울 거예요. 보고 듣고 네, 냄새 맡고 네. 맛보고 촉각을 느끼고 그걸 이제 멀티 모달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완성하는 시점. 그러니까 멀티 모달까지 완성을 하면 저는 AGI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뭐 오픈 AI의 GPT-5는 사실 AGI가 아니고요. 네. 실제로 진짜 AGI가 나올 거고 그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OS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OS 역할을 하는 게 이번 10년의 테크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고 네. AI가 이제 디바이스,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다 적용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가 영화 아이언맨 자비스 보면 자비스를 여기 휴대폰으로 소환했다가 내가 옮기면 로봇 팔에다 소환했다가 TV로 가면 TV로 소환했다가 화장실 이제 거울을 갖다 그쪽으로 소환했다가 자 계속 소환하는데 소환하려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겠죠. 그게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이거든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는 엣지 AI라고 하죠. 이제 우리 디바이스로 AI가 소환되는 시점. 우리가 지금 뭐 단순히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띄워서 쓰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얘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얘한테 명령을 하고 이제 비서처럼 에이전틱 AI를 구현하는 그 시대가 올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어떤 하드웨어 전반에 대한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애들이 제일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일 유리한 거는 스마트폰도 많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많이 깔아놓고 자율주행차도 많이 깔아놓고 가전도 이제 AI가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 다 구축해 있는 애들이 제일 유리하겠죠. 근데 삼성은 사실 인프라, LLM 사이클에서는 완전 실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AI가 디바이스로 확장되는, 그러니까 AX라고 하죠. AI가 이제 모든 현장에 적용될 때 내가 어떻게 이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제일 유리할까? 하고 하면 일본은 이제 히타치라는 가전업체는 사실 가전이 뭐 지금 돈이 되겠어요? 중국하고 경쟁해서 뭐 안 되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의 히타치를 인수해서 나중에 AI가 여기 올라갔을 경우에는 AI가 에이전틱 AI가 되려면 결국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일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해요? 삼성이 못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인수해서 그런 파이프라인, 데이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삼성이 그 AI를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여기에다 올려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라는 영역도 사실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킬러 어플리케이션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사람의 어떤 그 건강 컨디션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영화 아일랜드 보셨어요? 그 보면 이제 복제 인간 네. 때문에 AI가 복제 인간의 건강 컨디션을 체크를 하잖아요. 거기 이제 주인공이 그 소변기에다가 이렇게 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AI가 요즘에 염분 섭취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장에 안 좋거든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에이전틱 AI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AX를 구현하려면 그런 어떤 디바이스와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는 M&A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X를 구현하기 위해 지금 네. 삼성이 열심히 그렇죠. 발을 넓히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덕분에 사실 모처럼 반도체 소부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줬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상승을 했는데 아까 전에 AI 버블이 이제 초입이고 이제는 이게 낙수 효과로 인해서 소부장까지도 갈 수 있고 그들의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계속 그렇게 될까요? 어디까지 오시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향, 장기 우상향 한다고 해도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승장에 깡통 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10배, 100배짜리 주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주식을 잘못 투자하면 깡통 날 수 있어요. 고점에 잘못 물려서 저점에 조정 때 팔아버리면 그 깡통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기 우상향하는 주식도 단기적으로는 30%씩 조정이 나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간 주식은 없어요. 계속해서. 그러면 주목해 볼 만한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 소부장 기업은 뭐가 있어요? 지금은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그 소부장 밸류체인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투자 규모, 그 캐펙스 규모가 역대급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획했던 투자 규모를 올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방 시장이 안 좋고 자기네들 기술이 안 되니까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실제로 뭐 보통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캐펙스를 하면 한 15조에서 많게는 18조까지 투자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역대급으로 적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올해 파운드리 쪽에 10조로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얼마 투자인 줄 아세요? 5조 했어요. 5조. 5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상반기 쪽에 파운드리가 너무 업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고객들 수주 막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비하고 다 투자해야 되죠. 그리고 메모리 쪽도 지금 HBM 쪽이 좋으니까 그리고 테일러 쪽에다 패키징 라인 10조 또 투자한다 하죠. 그러면 삼성이 역대급으로 또 투자를 많이 하고 SK 하이닉스는 또 MC5X라든지 이런 쪽에 신규 투자를 또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마이크론도 미국 정부 자금 받아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러면 그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움직이네요. 네, 그게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거죠. 근데 선 반영돼도 일단 네.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그때까지도 주가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부장주가요, 참 투자하기 어려운 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적이 엉망일 때 사서 실적이 나올 때 팔아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 실적에 이 주가가 말이 돼? 그러면서 잡고 있다가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물리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이제 눈물 흘리면서 손절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숫자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마 내년부터 숫자가 막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잘 먹고 나와야죠. 팔아야죠. 숫자가 나올 때 차익 실현을 빠르게 네네.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삼성전자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너무 많이 물려 있었으니까 5만 전자, 6만 전자 이제는 지금 7만 원대에 와 있고 8만 원 예전엔 사실 10만 전자도 이야기했거든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타이밍까지 알면 제가 진짜 신이잖아요. 신이죠. 진짜 신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네. 제가 그 골프장 나가면 골프 치세요? 아니요. 골프장 나가면 제가 타이거 우즈보다 못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거리하고 방향이거든요. 다 못하는 거예요. 주식도 네. 사실 방향성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거리는 타이밍이죠. 이게 언제 반영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보는데 방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에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뭐 10만 전자가 언제 갈지를 맞추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근데 10만 전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거는 일단 파운드리 쪽에서 빅테크의 추가 수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HBM에서 뭔가 경쟁력 회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뒤처진 게 2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같은 선단 공정도 뒤처져 있지만 TSMC의 코어스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있어요.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그 2.5D 패키징을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TSMC 말고 못 하거든요. AI 반도체 하려면 그 공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삼성이 기술 컨셉은 있어요. iCube라는 기술이 있긴 한데 그걸로 아직 대체가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대체된다 그러면 10만 전자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방향성은 확실하다. 확실하진 않죠. 잘 하느냐 달려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AI 반도체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펀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잘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 투자 여기도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좀 주목해 볼 만한 AI 기업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AI 혁명 시대에서 정부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 뭐 인터넷 혁명도 있었고 모바일 혁명도 있었고 그때도 뭐 정부의 지원 육성은 중요했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요. 그때는 선수가 기업이에요. 기업들이 필드에서 잘 뛸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감독, 지원자 이런 역할을 했죠. 정부가. 근데 AI 혁명에서는 정부가 플레이어예요. 왜 그러냐면 AI가 무기 시스템 적용되죠. 그럼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성패를 좌우하는 게 AI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드론이 무인 그죠? 그 공격하고 결국 AI 시스템 위에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AI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해외에다 의존한다라는 거는 결국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한국형 소버린 AI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합니다. AI 쪽에.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하고 있고요. 일본도 하고 있고 인도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정부 차원에서 AI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급 버블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게 모바일 혁명이나 우리 닷컴 때 인터넷 혁명 때 비교해 보면 인터넷 혁명 때 훨씬 IT 버블이 셌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 DJ 정부 들어서요. 우리나라가 IMF 그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거의 뭐 경제가 그냥 나락으로 가 있었는데 그때 뭔가 한번 반전 트리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는 정보통신부가 있었어요. 정보통신부가 그 어떤 내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정보통신기금. 대통령이 정말 전적으로 밀어줬고요. 그리고 제일 똑똑한 공무원들이 정보통신부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시장 정책을 같이 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부가 그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버블을 약간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그때 DJ 정부 때랑 비슷해요. 최근에 보면 기업인 출신들이 내각에 대거 들어왔죠. 맞아요. 특히나 네이버 출신, 그죠? 그리고 지금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근에 정부 조직법이 개편되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이 됐죠. 그리고 지금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던 예산권을 일부 AI 쪽은 가져오겠다. 그리고 AI 수석이라는 신설을 했고, 맞아. 그죠? 자금을 지금 100조에서 150조로 기금을 추가로 더 펀딩한다 그러죠. 그리고 자산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져오겠다 하죠. 버블이 안 나면 이상하죠. 예, 버블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소버린 AI는 이게 나중에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은 잘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버린 AI에서 수혜를 보는 회사가 누구냐? LLM 기술 가지는 회사들이 제일 유력하겠죠. 그래서 LLM 기술을 국내에서 그래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X. 그러니까 네이버가 일단은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LG가 LG AI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LG에서 거기가 이제 엑사원이라는 모델이 꽤 괜찮아요. 이거 두 개가 LLM, 근데 정통 LLM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하고 그리고 이제 LG 쪽은 LG CNS가 아마 그 엑사원 쪽의 비즈니스 쪽은 상당 부분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AI 성능에서 스케일 법칙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컴퓨팅 파워하고 데이터라고 했죠. 그러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는 당연히 공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약간 전자정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고급 네. 양질의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활용하지 못하게 꽉 잠그고 있었죠. 왜냐하면 문제 터지면 자기가 문제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그게 옛날부터 아래 한글 기반이에요. 그래서 아래 한글을 하는 회사가 한글과 컴퓨터겠죠. 예, 그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데 네. AI 데이터 센터는 결국 엔비디아 칩 기반으로 구축을 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칩하고 추론용 칩은 이제 ASIC을 좀 일부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AI 반도체 쪽에서 ASIC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비상장 회사 2개 있어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처음 방문한 퓨리오사 AI. 네. 거기 이제 최근에 나온 레니게이드가 LG X1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적용을 하고 있고, 아마 소브린 AI 쪽에서 상당 부분 이제 이 칩을 납품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리베쿼드라는 칩이 향후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두 회사는 비상장이죠. 네. 그러면 AI 가속기 업체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뭐 그런 쪽은 일단 AD 테크놀로지, 뭐 가온 칩스, 그리고 IP를 제공해주는 칩셋 미디어. 뭐 그리고 이제 퓨리오스 AI는 또 TSMC 팹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뭐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를 지금은 이제 어떤 대만의 아마 GUC 같은 회사를 쓰고 있을 텐데, 향후에는 뭐 국내 에이직랜드 같은 회사를 또 쓸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기업들 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하반기 AI랑 반도체 시장 투자 전략이나 뭐 조언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시장은 굉장히 기회가 많은, 올해 이제 나머지 이제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기회가 많은 시장인데, 옛날에는 반도체 어떤 사이클이 업사이클이 올 때는 대충 종목 사면 대충 다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AI 쪽 비즈니스가 확실한 데 투자하는 게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도 AI 쪽에 노출도 비중이 높은 회사들을 좀 잘 선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관역은 좁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종목 간에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면 개별 기업의 사업 구조나 AI 사업에 대한 비중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AI라는 그 이 혁명이 과거 또 테크 혁명하고 다른 부분은, 예전에 만약에 인터넷 혁명이면 인터넷 관련된 그쪽은 국가마다 거기 주도하는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다 펼쳐졌는데, AI는 위너 텍스 이돌이에요. 잘하는 애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지금 AI 혁명의 주인공은 미국 기업이에요. 빅테크. 그래서 반드시 빅테크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과거하고 다른 거는 지금은 미국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혁명의 주연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주연은 아니지만 존재감 있는 조연, 뭐 유해진 씨 같은 정도의 네, 그런 존재감 있는 조연이기 때문에 네. HBM이라든지 소캠이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 AI 전체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자. 특히나 삼성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쪽에서 좀 잘 찾아본다 그러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AI와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영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